서울 25개 자치구 집값 상승의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서울 집값은 시대마다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970년대부터 2025년까지 우리가 살아온 서울의 집값 이야기입니다. 지금 60대, 70대가 되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강남은 논밭이었어. 압구정이 그렇게 비싸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강남은 전기도, 전화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논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되었을까요? 반대로 한때 서울의 중심이었던 종로와 중구는 왜 집값 상승에서 뒤처지게 되었을까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집값의 변화를 5년 단위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직접 체감하셨던 변화, 도로가 뚫리고 지하철이 개통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던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1970년 강남 개발 전야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나? 1970년 서울의 인구는 약 5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지만 당시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사람들로 서울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종로구와 중구였습니다. 종로, 평창동, 성북구, 성북동이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었고 명동은 젊은이들의 거리였습니다. 한강 이남은 어땠을까요? 영등포까지가 서울이었고 그 남쪽 강남 지역은 말 그대로 시골이었습니다. 전화기는커녕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논밭이었습니다. 당시 강북의 땅값이 평당 10,000원 정도였다면 영등포는 200원에서 300원에 불과했습니다. 강남은 그보다도 더 쌌습니다. 종로구, 중구는 서울의 심장부였습니다. 광화문, 남대문, 명동이 이 지역에 있었고 땅값도 가장 비쌌습니다. 고급 주택가는 평창동, 보암동 같은 북악산 자락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성북구 성북동은 당시 최고의 부촌 중 하나였습니다. 대사관저와 고급 단독주택이 모여 있었고 도남동 일대는 서민 주거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용산구는 미군 기지가 있던 용산은 특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태원 일대는 외국인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한남동에는 외국인 주택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영등포구는 경인선 철도가 지나는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공장이 많았고 노동자들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여의도는 아직 모래밭이었습니다. 마포구 마포나루가 있던 전통적인 포구 지역이었습니다.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아직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가 낯선 시절이었습니다. 강남 지역 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 지역들은 당시 성동구에 속해 있었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 전부였습니다.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침수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75년 강남 개발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1970년대 초중반 서울의 역사를 바꾼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로 강남 개발입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와 한남대교가 개통되면서 강남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968년부터 시작된 영동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정부가 강남 개발에 나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강북의 인구 밀집으로 도시 문제는 심각했고 인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1974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의 인구 비율이 7대3이었는데 이를 균형 있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1975년 이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강남구가 성동구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구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 같은 해 잠실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잠실 일대가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를 신설하여 드디어 강남구가 탄생했습니다. 강남구는 아직 대부분이 공사 현장이었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주공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습니다. 1973년 입주가 시작된 반포주공 1단지는 강남에 건설된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55만 제곱미터 부지에 3,786가구가 들어선 당시 최대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송파구, 강동구는 잠실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일대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잠실 운동장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여의도 영등포구 1970년대 초반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여의도가 새로운 주거지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광장이 조성되었고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강북 지역의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같은 전통적인 중심지는 여전히 안정적인 집값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북 억제, 강남 촉진 정책으로 개발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기억하는 1975년, 이 무렵 서울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풍경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남대교 건너서 강남 가면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니고 여기저기서 땅을 고르는 불도저 소리가 났어. 반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했지. 아파트가 뭔지도 잘 몰랐으니까. 실제로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대한 저항감이 컸습니다. 마당이 없다, 공동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곧 바뀌게 됩니다. 1980년도 파락군의 탄생, 강남이 달라지게 됩니다. 강남을 바꾼 결정적 한 수, 1970년대 후반 강남의 운명을 바꾼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로 명문고등학교의 강남 이전입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강북에 있는 학교를 강남으로 유치 이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고, 서울고, 휘문고, 배재고 같은 남자 고등학교와 창덕여고, 숙명여고, 정신여고 같은 여자 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락군의 시작입니다. 강남에 이사가면 좋은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교육열 높은 가정들이 강남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됩니다. 지하철 2호선의 첫 구간인 신설동 종합운동장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제 강남과 강북이 지하철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하철 2호선은 서울 삼획화, 강북 도심, 영등포 도심, 영동 도심 구상에서 비롯된 순환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서 강남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별 주요 변화입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은 현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에 특혜 분양 사건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이 단지는 곧 강남의 상징이 됩니다. 대치동, 도곡동 일대도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초구, 당시 강남구 서초동, 반포동의 아파트 단지가 확대되었습니다. 반포주공 2, 3단지가 추가로 건설되었고 고속버스터미널이 1976년에 개장하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송파구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해 잠실 종합운동장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실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포동 강남구도 1981년 개포주공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도입한 택지개발촉진법의 첫 사례로 강남 지역에 서민들도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영등포구는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굳혔지만 집값의 주도권은 점차 강남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북지역, 종로구, 중구, 성북구의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강남에 비해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정부의 강북개발 억제 정책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복부인의 등장으로 1970년대 후반엔 중동 건설 경기 호황으로 해외에서 달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전용 156제곱미터가 571만원에 분양됐는데 입주 2달 만에 1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부동산업자는 89제곱미터 아파트 100가구를 현금 2억원을 내고 한꺼번에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복부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고위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부인과 딸들이 핸드백에 고액 수표를 넣고 신흥개발지와 아파트 분양 현장을 누빈 것입니다. 여의도 아파트를 사서 일주일 만에 200만원의 차익을 남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기억하는 1980년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강남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은 정말 운이 좋았지. 분양가가 380만원이었는데 10년 뒤에는 몇천만원이 됐으니까.
학군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간 집이 많았어. 애들 교육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강남에 가려고 했지. 노동연구원과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1970년에서 1980년대 실질 임금은 2배 올랐지만 전국 땅값은 15배 올랐고, 그리고 강남 땅값은 무려 200배가 폭등했습니다. 1985년도 지하철 시대가 개막됩니다. 지하철 2, 3, 4호선이 완성되게 되는데 1984년 5월 지하철 2호선은 순환선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1985년에는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개통됩니다. 3호선은 구파발에서 양재까지, 4호선은 상계에서 사당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전역이 지하철로 연결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하철 개통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하철역 주변의 집값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강남구 서초구는 지하철 2호선이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을 지나면서 테헤랄로가 업무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3호선은 압구정역, 신사역을 연결하면서 압구정동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이 완공되고, 2호선이 잠실역을 지나면서 잠실 일대의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잠실은 국제적인 스포츠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는 4호선이 상계역, 노원역을 지나면서 이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상계동, 중계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양천구, 목동 1983년부터 목동 신시가지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영세민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로 계획되었지만 곧 중산층의 주거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은평구는 3호선이 연신내역을 지나면서 은평구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마포구는 2호선이 신촌역, 홍대 입구역을 지나면서 대학가 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젊은 층이 모이는 문화 중심지로 떠오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3저 호황과 주택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데 1980년대 중반 한국 경제는 3저 호황을 맞이합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세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경제가 급성장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늘어났고, 이들은 아파트를 원했습니다. 넥타이를 맨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86년 한 해만 12만 호가 넘는 주택이 서울에서 건설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연간 5에서 7만 호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증가였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기억하는 1985년도에는 지하철 타고 강남 가는 게 신기했어. 그전에는 버스로 한참 걸렸거든. 목동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분양받으려고 줄을 섰지. 당시에는 목동이 강남만큼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1990년도 올림픽 이후 강남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유산,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은 서울의 부동산 지형도 바꿔 놓았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송파구 일대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올림픽대로의 개통으로 한강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올림픽 전후로 서울 아파트 값은 급등했습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2.6배 상승했습니다. 이후 200만 호 주택 건설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집값 급등에 대응하여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바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었습니다. 1989년 4월 27일 분당과 일산이 신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서 평촌, 삼본, 중동도 신도시로 개발된다고 발표되며 한 해 동안 대규모 신도시 5곳이 한꺼번에 발표된 것입니다. 올림픽 이후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압구정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명품쇼, 고급 레스토랑, 화랑이 들어서면서 강남은 부유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치동은 사교육 1번지로 떠올랐습니다. 서초구는 법원과 검찰청이 서초동으로 이전하면서 법조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반포동, 잠원동의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송파구는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명성과 함께
잠실 일대의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석촌호수 주변도 고급 주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동구는 천호동, 명일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확대되었습니다. 5호선 개통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노원구에는 상계동, 중계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이 대거 입주하면서 노원구는 서울 동부권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목동은 강남의 버금가는 학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강남 서민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강서구에는 가양동, 등촌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이 좋아 주목받게 됩니다. 성동구 성수동은 공장지대였지만 한강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옥수동은 한강 조망권을 갖춘 고급 주거지로 떠올랐습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일대가 고급 주거지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한남동은 외국인 주택단지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와 그 영향으로 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1988년 12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했지만 이제 건설사가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양가 자율화는 건설붐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더 좋은 위치에 더 고급 아파트를 짓고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기억하는 1990년도에는 말합니다. 올림픽 끝나고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 88 올림픽 전에 아파트 샀으면 대박이었지. 분당 신도시 발표 나자마자 그 주변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어. 땅 투기가 장난이 아니었지. 1995년도는 일기 신도시 시대에 개막하게 됩니다. 1991년 9월 분당 신도시에 첫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일산, 평촌, 삼본, 중동도 차례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당은 5개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97,500호가 건설되어 39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산은 천하 제1일산으로 불렸습니다. 이처럼 신도시 개발은 서울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91년부터 신도시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자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 보급률도 1990년 63%에서 1997년 8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1995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일기 신도시 물량이 공급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였고 토지공개념 3법과 부동산 거래 실명제 같은 정책도 투기 수요를 억제했습니다. 이 시기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보면 강남이 739만원, 비강남이 702만원으로 시세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약 900만원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강남구는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서울 최고의 부촌이라는 위상을 유지했습니다. 압구정동, 청담동은 8, 90년대를 거치며 럭셔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초구는 법조타운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었습니다. 반포동, 서초동의 아파트 가격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송파구는 잠실과 가락시장 일대가 중심 상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롯데월드가 1989년 개장하면서 송파구는 쇼핑과 레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강동구는 역시 5호선 개통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천호동, 길동 일대의 상권이 발전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는 일기 신도시와 경쟁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둔화되었지만 서울 안에 있다는 장점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강서구는 지하철 5호선이 김포공항을 연결하면서 교통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양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진행되었습니다. 양천구, 목동은 8학군에 준하는 학군으로 자리 잡으면서 집값이 강남권에 버금갔습니다. 목동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목동이 강남보다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프로구,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조업에서 IT 산업으로의 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포구는 홍대 앞이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인디 문화가 꽃피기 시작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늘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전자상가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며 이촌동은 여전히 고급 주거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했습니다.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엔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후화된 주거지가 많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종로구, 중구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 기능이 약화되고 상업 업무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기억하는 1995년도는 분당에 이사간 친구들이 많았어. 서울 집 팔고 분당 아파트 사면 차가 남았거든. 그때는 강남이나 목동이나 가격이 비슷했어. 지금처럼 격차가 크지 않았지. 여러분, 1970년부터 1995년까지의 서울 집값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이 25년 동안 서울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논밭이던 강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 되었고, 지하철이 서울 전역을 연결했으며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강남 개발, 파락군 정책, 지하철 건설, 신도시 개발 등 정부의 결정이 집값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둘째, 교통 인프라는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하철역이 생기면 그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교육 환경은 중산층의 주거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파락군 정책이 강남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5년 서울 집값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격차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대한민국 경제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왜 그렇게 벌어졌을까요? 2000년 IMF를 딛고 일어서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충격.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부도났고 실업률이 치솟았으며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1998년 서울 주택 가격은 12.4%나 급락했습니다. 주택 건설도 급감해서 1998년에는 서울에서 겨우 28,000호만 건설되었습니다. 그전 해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예를 들어볼까요? 1999년 분양 당시 평당 900만 원이었는데 미분양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에는 강남 고급 아파트조차 팔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0년도 부동산 정책 변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의 시발점이 됩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IMF 직후 급락했던 집값이 2000년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별 주요 변화. 강남구는 IMF 직후 급락했던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 평당 973만 원이었던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이후 급등하게 됩니다. 타워팰리스가 완공되면서 초고층 주상복합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초구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반포동 일대는 재건축 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송파구는 잠실 롯데월드 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강남 3구의 일원으로서 집값이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동구는 천호동 현대백화점이 개장하면서 상권이 발전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어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노원구는 IMF로 타격을 받았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평당 428만 원 수준으로 강남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마포구는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상암 일대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용산구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용산 개발의 기대감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 세대가 기억하는 2000년도. IMF 때 집 팔았던 사람들은 정말 후회했지. 위기 때 버틴 사람들이 나중에 대박을 쳤어. 타워팰리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누가 저런 비싼 아파트를 사나 했는데 결국 다 팔리더라고. 2005년 강남 재건축 열풍이 불다. 재건축의 시대. 2000년대 초반 강남권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것은 바로 재건축이었습니다.
1970년대 지어진 강남의 저층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어 재건축 연한에 도달했습니다. 5층짜리 낡은 아파트가 30층 이상의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엄청난 개발 이익이 생겼습니다. 강남의 5만여 가구의 저층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었고,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몇 년 뒤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재건축과 함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국내 최초의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66층 높이의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분양이 많았지만 2000년대 들어 강남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면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도 유명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릉지에 지어져 200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평당 최고가 아파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06년 집값 폭등. 2006년은 부동산 역사에서 특별한 해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무려 26.8%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33.2%나 급등했습니다. 1년 만에 집값이 3분의 1이나 오른 것입니다.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급격히 증가한 수요, 공급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구별 주요 변화. 강남구는 대치동, 도곡동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2000년도에 평당 973만 원이었던 강남구 아파트는 2005년 평당 2316만 원으로 138%나 상승했습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도곡동 개포주공 같은 재건축 단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서초구는 반포주공, 신반포 일대가 재건축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서초구 집값도 강남구의 버금가게 올랐습니다. 송파구는 잠실주공 5단지가 재건축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훗날 잠실 L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성동구는 왕십리 뉴타운 지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수동도 재개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원구는 강남구 아파트가 평당 2,316만 원일 때 68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강남과의 격차가 3.3배로 벌어졌습니다.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가 평당 1,328만 원으로 2000년도 대비 97% 상승했습니다. 강남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지역이 되었습니다. 분당구는 판교 신도시 후광 효과로 분당 아파트가 평당 1,470만 원까지 올라 강남의 버금가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시작. 2002년 10월 서울시는 뉴타운 시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통째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 12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되었고 2007년까지 총 26개 뉴타운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뉴타운 지정 소식만으로도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8년 총선은 뉴타운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뉴타운이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기억하는 2005년. 그때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샀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들어가기만 하면 몇 억이 올랐으니까. 뉴타운 지정된다고 하니까 주변 집값이 순식간에 올랐어. 정치인들이 뉴타운 공약을 남발했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한국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IMF 때와 달리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값은 금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또한 반값 아파트로 불린 토지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여 강남에 평당 970만 원에 공공 분양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 시기 강남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2008년 시작 당시 25평 기준 10.1억 원이었던 강남 아파트는 2013년 8.5억 원으로 16% 하락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강남 아파트 하락폭이 가장 컸던 시기입니다. 구별 주요 변화. 강남구는 재건축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자이, 레미안퍼스티지 같은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서 반포동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반포대로변이 새로운 부촌으로 떠올랐습니다. 송파구는 잠실주공 5단지가 잠실 S로 재건축되어 2008년 입주했습니다. 잠실역 주변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마포구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완성되면서 방송사들이 대거 이전해왔습니다. 공덕역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산구는 한강로 일대에 용산파크타워 같은 주상복합이 들어섰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성동구는 왕십리 뉴타운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행당동, 금호동 일대도 재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은평구는 은평 뉴타운이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산 조망권을 갖춘 새 아파트 단지로 주목받았습니다. 동작구는 상도동, 흑석동 일대의 재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7호선과 9호선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9호선 개통의 영향. 2009년 7월 24일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개화역에서 신논현역이 개통되었습니다. 급행열차가 운행되는 최초의 도시철도로 강서구에서 강남까지 20분대에 연결되었습니다. 9호선 개통은 여의도, 노량진, 동작 일대의 집값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여의도는 강남과 직접 연결되면서 업무지구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기억하는 2010년 금융위기 때 집값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 회복되더라. 9호선 급행 타니까 강서에서 강남 가는 게 훨씬 편해졌어. 그때부터 강서 집값이 좀 올랐지. 2015년 침체에서 반등으로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2014년 말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2015년부터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는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약 3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신분당선 개통. 2011년 10월 28일 강남역에서 정자역까지 신분당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강남에서 분당까지 15분 만에 연결되면서 분당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신분당선 개통은 분당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정자역, 미금역 주변 아파트가 크게 올랐습니다. 구별 주요 변화. 강남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4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완공되면서 반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2016년 완공되어 강남권 대표 아파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송파구는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완공을 앞두고 송파구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잠실 일대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동구는 성수동이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불리며 힙한 동네로 떠올랐습니다. 카페, 갤러리, 편집샵이 들어서면서 젊은 층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훗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마포구는 공덕역 주변이 재개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현뉴타운, 공덕자이 같은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마용성 급부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영등포구는 신길 뉴타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낙후된 연립주택촌이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LG사이언스파크 등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는 여전히 강남 대비 저평가 상태였지만 서울 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기억하는 2015년도 성수동이 갑자기 뜨더라. 공장 많던 동네가 카페 거리로 변했어. 마포, 용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게 그때쯤이야. 강남 못 가니까 차선으로 마용성을 찾은 거지. 2020년 코로나 시대 집값 폭등의 시작.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무려 25번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책 발표 때마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는 2,061만 원에서 3,971만 원으로 93% 상승했습니다.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6억 2천만 원짜리가 11억 9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유동성 증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돈을 풀었습니다. 한국도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습니다.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2020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5.36%였고 수도권은 6.49%나 올랐습니다. 구별 주요 변화. 강남구는 평당 가격이 6천만 원대에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평당 1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가격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서초구는 반포 일대가 반포자이를 중심으로 최고급 주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30억 원을 넘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송파구는 잠실 일대 집값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잠실 엘스, 리센치 같은 대단지가 20억 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용산구는 한남동 나이는 한남이 2019년 입주하면서 최고급 주거지로 떠올랐습니다. 평당 1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았습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 기대감도 집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성동구는 마용성의 일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성수동, 금호동, 옥수동 일대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숲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마포구는 공덕, 아현 일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대단지가 10억 원대에 거래되었습니다. 홍대, 연남동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완성되면서 강서구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마곡앤밸리 같은 신축 단지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금융 중심지로서의 강점과 9호선 급행정차역이라는 교통 이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신길 뉴타운도 입주가 진행되면서 영등포구 전반의 집값이 올랐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렸습니다. 노원구 아파트도 10억 원을 넘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남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금천구, 구로구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IT 허브로 성장하면서 주변 집값이 올랐습니다. 독산동, 시흥동 일대도 재개발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영끌과 패닉바잉. 이 시기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를 뜻하는 영끌, 공황 매수를 뜻하는 패닉바잉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는 현상이 퍼진 것입니다. 특히 30대 젊은 층의 아파트 매입이 급증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심이 매수를 부추겼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기억하는 2020년. 코로나 터지고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어 뉴스에서 매일 신고가 소식이 나왔지. 젊은 애들이 빚내서 집 산다고 하더라. 예전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2025년 현재 그리고 앞으로. 2022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렸고 부동산 시장은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020년도에는 100이었으나 2022년 1월 109.0까지 올랐다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전국 아파트 값은 4.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2020년도에서 2021년까지 상승분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은 하락폭이 작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다시 상승세. 2023년 하반기부터 서울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2024년에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값과 월세도 동반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구별 현황. 강남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후 시세가 평당 2, 3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치동, 도곡동도 여전히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 일대가 대한민국 최고급 주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30억 원대 이상에 거래됩니다. 송파구는 잠실 일대 재건축 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용산구는 GTX-A 용산역 개통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남동, 이촌동이 최고급 주거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성동구는 성수동이 힙한 동네에서 비싼 동네로 변모했습니다. 서울숲 일대 집값이 강남 못지않게 올랐습니다. 마포구는 공덕, 마포 일대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연계한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자족도시로 완성되어 강서구의 위상이 크게 올랐습니다. 9호선 급행 덕분에 강남 접근성도 좋습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가 한국의 맨해튼을 꿈꾸며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신길 뉴타운 완성으로 영등포구 전반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노원구, 도봉구는 GTX-C 노원역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과의 격차가 크고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문제입니다. 중랑구, 강북구는 재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는 가산 디지털 단지, 서울대 인근 등 특색 있는 지역이지만 여전히 집값은 서울 평균 이하입니다. 신림선 개통으로 관악구 접근성은 개선되었습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 1993년 강남과 비강남의 25평 아파트 가격 차이는 약 9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격차는 10억 원 이상입니다. 28년간 격차가 100배 이상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건축으로 인한 신축 공급,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그리고 강남 불패 신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드리는 말씀. 여러분, 지난 50년간 서울 집값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 때 아파트를 산 분들은 수백 배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1990년대 초 분당 일산 신도시에 입주한 분들도 큰 이익을 보았습니다. 반면 1997년 IMF나 2022년 금리 인상기에 무리해서 집을 산 분들은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과 위치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과 위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신도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남을 것이고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50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반세기 동안 서울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논밭이던 강남은 평당 1억 원이 넘는 땅이 되었고 단독주택 중심이던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지하철이 9개 노선으로 늘어났고 신도시가 3기까지 개발되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부 정책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강남 개발, 하락군 정책, 신도시 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결정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둘째, 교통 인프라는 집값을 좌우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 강남을 만들었고 9호선이 여의도와 강서를 살렸습니다. GTX가 완공되면 또 다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셋째, 교육 환경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파락군으로 시작된 강남의 명성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학원비를 자랑합니다. 넷째,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집값은 잠시 떨어졌지만 결국 회복되었습니다. 위기에 매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을 보았습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서울 집값은 상승해왔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한 시기도 있었지만 30년, 50년 단위로 보면 서울 집값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시간 동안 서울은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GTX가 완공되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다른 역사가 쓰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시대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주 세대가 부동산에 대해 물어올 때 이 역사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